이게 뭐지? 19, 27, 33. 이 숫자들은 설마 금고 비밀번호? 어차피 치매라 기억도 못할 거야. 석 달 뒤엔 연락 끊으면 돼.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여주겠어.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 앞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박만수, 75의 그는 한때 반듯했을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색이 바래고 구겨진 채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40대 초반의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아버님, 여기서 잠깐만 계시면 돼요. 제가 빨리 사업 정리하고 모시러 올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고 입가엔 침이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복도 곳곳에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벽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의 여자 원장이 나왔어요. 수지는 급히 서류를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요. 일단 3개월치 비용만 먼저 입금했고요. 나머지는 차차 보내드릴게요. 원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소 동의서까지 받은 상태였고 빈 침대도 있었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연락처는 확실한 거죠? 네, 제 핸드폰으로 주시면 됩니다. 수지는 재빨리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시계를 향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게 역력했어요. 요양보호사 김혜진이 만수를 안내하러 왔습니다. 35의 혜진은 이 일을 한 지 5년이 넘었고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왔지만 만수를 처음 봤을 때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루한 옷차림과 달리 그의 자세에는 어딘가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방으로 모실게요. 천천히 가시죠. 혜진이 만수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지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흐려졌어요. 뒤에서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혜진이 돌아보려는 순간 수진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에 혜진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5년간 일하며 수많은 보호자를 봤지만 저렇게 급히 떠나는 경우는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할아버지, 가실까요? 만수를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만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2층 복도 끝 4인실, 그곳이 만수가 앞으로 지낼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에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어요.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 3개엔 이미 노인들이 누워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자리예요.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만수가 들고 온 작은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속옷 몇 벌과 낡은 점퍼 한 벌,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점퍼를 꺼내 옷장에 걸려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넣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누렇게 변색된 메모지였고
거기엔 숫자들과 이상한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혜진이 종이를 만수에게 보여주자 그는 잠시 종이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해. 아무도 주면 안 돼.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발음이 분명치 않았어요.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종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간절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혜진은 종이를 다시 점퍼 주머니에 넣고 옷장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그 종이가 신경 쓰였어요. 단순한 낙서치곤 너무 정교했고 만수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만수를 침대에 앉혔어요.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건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 공사 중인 건물들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에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좀 쉬세요. 혜진이 방을 나서려는데 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혜진은 가슴이 저려왔지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편히 계세요. 복도로 나온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 이 일을 하며 수없이 봐온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 그들의 쓸쓸한 눈빛은 볼 때마다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퇴근 후에도 그 종이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서도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그 숫자들을 메모장에 적어봤어요. 19-27-33, 그 아래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또 다른 숫자 조합이 있었습니다. 좌표일까 아니면 전화번호일까? 혜진은 인터넷을 뒤지며 이것저것 검색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지는 남편 박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거요? 준호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빚이 얼만데요? 2억, 아니 3억도 넘어요. 당신 사업 망한 거 수습하느라 제 적금까지 다 깼잖아요. 하지만 아버진 내 친아버지요. 그렇게 삼류 요양원에 3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 양반 상태 보셨죠? 치매가 얼마나 심한데요. 어차피 우릴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술만 마셨어요. 3개월 뒤엔 요양원비 안 낼 거예요. 연락도 끊고요. 국가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그게 무슨 소리요?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면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우린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준호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혼 10년 아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인 지금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2층 4인실 만수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만큼은 또렷이 기억났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안에 담긴 비밀을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됐어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혜진은 만수를 돌보며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혜진은 늘 그렇듯 2층 4인실로 만수를 깨우러 갔어요. 문을 열자 다른 노인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만수만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시러 가실까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래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죠? 만수를 부축해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식당엔 이미 노인 10여 명이 앉아 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이 분주히 식사를 돕고 있었어요. 혜진은 만수를 창가 자리에 앉히고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두부 한 모가 전부였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받아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만수를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침대에 앉아 혜진은 옷장에서 점퍼를 꺼냈어요. 환기를 시킬 겸 털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종이가 다시 만져졌어요. 혜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숫자 배열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9대시 27대시 33. 이건 분명 금고 비밀번호 같았습니다. 그 아래 적힌 숫자들은 좌표처럼 보였어요. 북위 37도, 동경 127도, 그리고 알파벳 몇 글자가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종이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힘이 예상외로 강했습니다. 아무도 주면 안 돼. 당신만 믿어.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어요.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노인의 망상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 간직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만수는 천천히 손을 놓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인터넷으로 좌표를 검색해보니 서울 강남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쉬는 시간, 혜진은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원장은 서류 작업을 하다가 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 박만수 할아버지 보호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수진이 받았어요. 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만수 할아버지 담당 요양보호사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상태 전달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괜찮으시죠? 수진의 대답은 무성의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할아버지 과거 직업이나 하시던 일 여쭤봐도 될까요? 치매 환자 돌봄에 도움이 되거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특별한 거 없으세요?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혜진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참, 요양원비 관련해서 연락 오는 거 아니죠?
3개월치는 이미 냈잖아요. 아,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묻지도 않고 면회 계획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혜진은 만수에게 저녁을 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만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부동산, 했어. 부동산이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억지로 물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새벽 2시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박만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동명이인이었습니다. 혜진은 검색어를 바꿔봤어요. 박만수 부동산, 박만수 강남, 박만수 회장. 갑자기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경제신문 기사였어요. 강남 재건축 붐 타고 대박난 박만수 회장, 자산 100억 돌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흑백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였어요. 반듯한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만수는 90년대 후반부터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으로 자산을 불린 그는 당시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주머니 속 종이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일 수 있었습니다. 더 검색해보니 10년 전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박만수 회장 부인 별세,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엔 장례식장 사진과 함께 박만수와 그의 아들 박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자 관계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론 박만수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끊겼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00억대 자산가였던 사람이 왜 삼류요양원에 버려졌을까? 그 재산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주머니 속 종이는 정말 그 재산과 관련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만수를 깨우러 갔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부인, 보고 싶어. 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할머니도 하늘에서 할아버지 보고 계실 거예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진은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만수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고, 열어줘. 제발.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금고가 뭐예요? 어디 있는데요? 하지만 만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방금의 말이 환청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만수를 아침 식사 자리로 모셨어요. 점심시간 혜진은 휴게실에서 다른 요양보호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5년 선배인 정민은 이 요양원에서 1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언니, 치매 환자분들 중에
가끔 정신 또렷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민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있지. 섬광 같은 거. 치매가 심해도 가끔 옛 기억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어. 근데 금방 사라지지. 그럼 그때 하는 말은 믿을 만한 거예요? 글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진짜 중요한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옛날 기억에 사로잡힌 거일 수도 있고, 혜진은 만수의 금고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머니 속 종이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19-27-33, 이건 금고 비밀번호가 틀림없었어요. 퇴근길, 혜진은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무언가라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오랜 친구인 변호사 최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아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6년차 변호사였어요. 진아야, 나 좀 이상한 일 생겼는데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혜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과거, 주머니 속 종이, 그리고 금고 이야기까지. 진아는 한참을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혜진아,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만약 정말 재산 관련 문서라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일단 더 조사해보고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해.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만수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혜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면회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혜진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에겐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석 달이 흐르는 동안 혜진은 만수를 정성껏 돌봤고 둘 사이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원장이 혜진을 급히 불렀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박만수 할아버지 보호자한테 연락이 안 돼요. 이번 달 요양원비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혜진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원장이 다시 혜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혜진 씨, 미안하지만 박만수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가 완전히 연락을 끊었거든요. 우리 요양원은 무료 봉사시설이 아니잖아요. 원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연락을 닿게 해볼게요. 이미 2개월치 밀렸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다음 주까지 연락 안 되면 구청에 연락해서 기초수급자 전환 절차 밟을 거예요. 혜진은 원장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면 만수는 더 열악한 시설로 옮겨질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만수에게 저녁을 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며느님한테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아드님 전화번호 아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버렸어. 날 버렸어.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바쁘셔서 그러실 거예요. 혜진은 애써 웃으며 위로했지만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만 착해.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만수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휴무를 내고 혜진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서 몰래 확인한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건물 앞에 서자 초인종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 박만수 할아버지 담당 요양보호사 김혜진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603호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하면 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요양원비가 2개월째 밀렸어요. 원장님이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대요. 그래서요? 그게 제가 알 바예요? 수진의 대답에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보호자분이시잖아요. 아버님을 그냥 두실 건가요? 아버님은 이제 국가에서 알아서 돌봐주겠죠.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더 열악한 시설로 가야 해요. 거기선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힘들어요. 수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조롱과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주제에 참 오지랖도 넓네요. 우리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집안 사정이요? 우린 지금 빚이 3억이 넘어요. 남편 사업 망해서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노인 요양원비까지 어떻게 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시잖아요. 친아버지면 뭐해요? 우리 살기도 빡빡한데. 차라리 그 양반 일찍 돌아가시면 장례비라도 아낄 텐데. 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그 양반 우리한테 남겨준 것도 없어요. 평생 모은 돈 다 어디다 쓰셨는지 우리한텐 빚만 떠넘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 못 져요.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기사에선 만수가 100억대 자산가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남겨준 게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부동산 사업하신 거 아세요?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뭔가 찔린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할 말 없으면 나가주세요. 저도 바빠요. 혜진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 만수를 만났을 때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수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혜진이 다가가자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정신이 또렷하세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가끔 정신 돌아와요. 하지만 오래 못 가요.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할아버지, 주머니에 있던 종이 말이에요. 그게 금고 비밀번호 맞죠?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강남에 내 금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서류들. 중요한 서류. 만수의 말이 끊어지려 할 때 혜진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재산 관련된 거예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찾아줘요. 당신만 믿어요. 제가요? 왜 저한테요? 당신은 착해요. 날 버리지 않았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금고가 어디 있어요?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만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섬광 같은 순간이 지나간 것이에요. 혜진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종이를 다시 꺼내봤어요. 좌표를 스마트폰 지도 앱에 입력해 보니 강남역 근처의 한 오래된 빌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수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만수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휴무를 내고 혜진은 그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은 됐을 것 같은 낡은 건물이었고 1층엔 작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신문을 보다가 혜진을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이 건물에 개인 금고실 같은 게 있나요? 경비원은 이상하다는 듯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금고실이요? 아, 지하에 있긴 한데 거긴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임차인들만 쓰는 곳이거든요. 혹시 박만수라는 분 아세요? 경비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뭔가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님이요? 그분 이 건물 주인이셨는데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만수가 이 건물과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 요양보호사예요. 할아버지가 금고를 열어달라고 부탁하셔서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경비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고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금고실이에요. 근데 열쇠가 필요한데. 경비원이 말하려는 순간 혜진은 철문 옆 벽에 붙어 있는 전자 키패드를 발견했어요.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 아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19-27-33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키패드에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92733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삐삐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찰칵 철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금고 비밀번호가 맞았던 거예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벽면에는 크고 작은 금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혜진은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금고 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A-12 벽을 따라 걸으며 금고를 찾았습니다. A구역 12번 가운데쯤에 위치한 중간 크기의 금고였어요. 여기에도 전자 키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같은 번호를 입력했어요. 192733 찰칵. 이번에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문을 천천히 당기자 안에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비원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 여러 채, 아파트 몇 채, 그리고 토지까지 모두 박만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혜진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예금 증서였어요.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었고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 10억은 좋게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혜진이 중얼거리는 순간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는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증여 계약서예요. 박만수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아들 박준호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했대요. 그럼 이제 그 재산이 아들 거네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증여자인 박만수가 사망할 때까지 수증자인 박준호는 증여자를 성실히 부양해야 한다. 만약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증여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된다고 써 있어요. 경비원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박 회장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네요. 혜진은 전율을 느꼈어요. 만수는 치매에 걸리기 전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런 조건을 단 거예요. 계약서를 더 읽어보니 증여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5채, 아파트 3채, 토지 2필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 20억. 총시가를 계산해 보니 최소 10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할아버지한테 남겨준 재산이 없다고 했어요. 혜진이 중얼거리자 경비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박 회장님이 5년 전에 아들한테 다 넘기셨다고 건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명예 이전도 다 됐고요.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진과 준호는 이미 재산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조건부 증여라는 걸 모르고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계약서대로라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시점에서 이미 계약 위반이에요. 증여가 취소될 수 있죠. 혜진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건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실 수 있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박 회장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제 입 무거워요. 혜진은 금고를 잠그고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 만수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 다가가자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찾았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노인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금고 찾았어요. 서류도 받고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알겠죠?
내가, 왜, 네, 할아버지. 다 이해해요. 근데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당신은 날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혜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이 서류 잘 써먹어요. 나쁜 놈들 혼내줘요. 할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찾아가요. 소송 해요.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혜진은 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드님과 며느님한테 재산 안 주시려고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 없이 받은 재산은 의미 없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리고 만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성광 같은 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친구 변호사 진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나 오늘 금고 찾아갔어. 그리고 엄청난 걸 발견했어. 혜진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진아는 한참을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거 정말 큰 사건이야. 조건부 증여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증여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 하지만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해. 증거요? 응, 박준호와 수진이 만수 할아버지를 방치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요양원 기록, 통화 내역, CCTV 영상 같은 거.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건 구할 수 있어요. 요양원 원장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좋아.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 그리고 만수 할아버지한테 위임장을 받아야 해. 그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세요. 위임장이 유효할까요? 진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간헐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다며? 그때 공증을 받으면 돼. 의사소견서도 함께 첨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혜진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수진과 준호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어요. 진아야, 근데 내가 이 일에 개입해도 되는 걸까? 나 그냥 요양보호사인데. 진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만수 할아버지가 너를 믿고 부탁한 거잖아. 그리고 이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해. 노인을 학대하고 버린 사람들이 재산까지 가져가게 둘 순 없어.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알겠어. 해볼게. 할아버지 위해서라도.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장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물론 금고와 재산 이야기는 빼고 만수가 부양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원장님, 박만수 할아버지 입소 기록이랑 보호자 연락 내역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 씨, 그건 개인정보인데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본인이 요청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필요하대요. 혜진이 간절히 부탁하자 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만수 할아버지 상태로 정말 소송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간헐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으세요. 그때 위임장 받을 거예요.
원장은 파일을 뒤져 서류들을 복사해 줬어요. 입소 당일 기록, 보호자 연락시도 내역, 요양원비 미납 기록,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또한 CCTV 영상도 요청했어요. 만수가 입소한 날 수진이 급하게 떠나는 장면, 그 이후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은 기록, 모두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만수가 정신이 또렷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만수가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혜진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금 정신 또렷하세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해야 할 얘기가 많아서. 혜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진아가 준비하라고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녹음 좀 해도 될까요?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만수는 허락했고 혜진은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아드님과 며느님한테 재산을 증여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나도 많이 아팠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나타났고요. 그때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왜 조건을 다셨어요? 아들이 변한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돈 때문에 자꾸 싸우는 게 보였어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참는 것 같았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아주며 계속 듣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만들었죠. 만약 아들이 날 끝까지 잘 모신다면, 그럼 진심으로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산을 기부하시려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랑 없이 받는 재산은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나아요. 혜진은 만수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그는 치매에 걸리기 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할아버지, 그럼 아드님이 재산을 증여받으신 걸 아시나요? 물론 알죠. 내가 직접 다 명예 이전해줬으니까. 증여세도 내가 다 냈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셨어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응. 석 달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어요. 혜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여를 취소할 거예요. 계약서대로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고 싶어요. 전부 다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반은 혜진 씨 줄게요. 혜진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만수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순수하다는 거.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내 진짜 가족이에요. 혜진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제발 들어줘요. 만수의 간절한 눈빛에 혜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뜻대로 하겠어요. 녹음을 마치고 혜진은 변호사 진아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진아가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아는 만수를 만나 상황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날도 만수의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진아는 위임장과 각종 서류를 준비해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서명해 주시면 돼요.
이건 저한테 소송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에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진아는 또한 의사소견서도 준비했어요. 요양원 주치의에게 만수의 간헐적 정신 명료 상태를 확인받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자 진아가 말했어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증여 취소 청구 소송이에요. 증거도 충분하고 할아버지 의사도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혜진은 긴장했어요. 소송 제기하면 아드님과 며느님이 알게 되겠죠? 당연하죠. 법원에서 소장이 발송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할게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만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진아가 떠나고 혜진만 남자 만수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냥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미워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해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으니까. 혜진은 만수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아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소장이 접수됐고 박준호에게 발송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치매 환자가 무슨 소송을 해요? 당신이 꼬드긴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헐적으로 정신이 또렷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러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진이 소리쳤어요. 당신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지? 순진한 척하지 마. 혜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런 거 안 바라요. 할아버지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를 보러 갔을 때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 다가가자 만수가 물었습니다. 연락 왔죠? 네, 며느님한테 전화 왔어요. 많이 화내시던데요.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100억이 날아가는데.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사랑 없는 재산은 저주예요. 혜진은 만수의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고 혜진은 만수를 모시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만수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혜진이 직접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어요. 법정 앞 복도에서 수진과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수진은 혜진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만수에게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팔을 잡아 막았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양측 변호사도 자리를 잡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만수 측 변호사인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5년 전 조건부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 박만수로부터 100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요양원 입소 기록, 요양원비 미납 내역, 보호자 연락 두절 기록,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준호와 수진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빚이 3억이 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모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진아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양 의무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석 달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판사가 만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원고 박만수 씨,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증여 취소를 원하시는 겁니까? 네, 원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앉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주고받는 공방이 치열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만수를 방치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사업은 망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이 진짜였다면 끝까지 함께 했어야죠. 돈이 없어도 날 버리면 안 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 박준호는 조건부 증여계약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전 체결된 증여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증여된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수진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이미 명예 이전된 재산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원고 박만수 씨가 요청한 대로 회수된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되며 나머지 절반은 김혜진 씨에게 증여됩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어요. 혜진은 당황해서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수진이 혜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노린 거죠? 할아버지 꼬셔서 재산 빼앗으려고.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고요. 거짓말. 순진한 척하지 마. 준호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여보. 이미 끝난 일이야. 수진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끝난 게 아니야. 항소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라고.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항소하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수진과 준호는 분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혜진이 룸미러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드님과 완전히 등지게 되신 건데.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에 등졌어요. 날 버린 순간부터. 차가 요양원에 도착하자 혜진은 만수를 휠체어에 태워 방으로 모셨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만수가 갑자기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할아버지? 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 치매, 반만 진짜예요.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초기 치매는 맞아요. 하지만 증상을 일부러 과장했어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치매 진단받고 아들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바라는지. 그래서 일부러 더 심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연기가 아니라 원래 상태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부러 멍하게 있었어요. 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만수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텐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참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혜진은 만수의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그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여주신 건 당신은 날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만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만수도 혜진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70평생을 살며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수진과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만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했어요. 만약 만수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증여 취소 의사가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법원이 지정한 정신과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50대 초반의 남성 의사였고 만수를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씨,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만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집. 아니, 어디지?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지만 만수는 대부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치매가 꽤 진행된 것 같은데요. 간헐적으로 정신이 명료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가끔 완전히 또렷해지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만수는 중등도 치매 환자이며 간헐적 정신 명료 상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아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어요. 혜진아, 다행히 감정 결과가 우리 편이야. 간헐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건 의학적으로 입증됐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증여 취소 의사를 밝힌 게 법적으로 유효해.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혜진이 1층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그것도 안 돼요? 면회는 자유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수진은 비웃듯 웃으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혜진은 불안한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사인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만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을 보자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 주세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빌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혜진은 수진의 연기를 알아챘어요. 하지만 만수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랑이 진짜였으면 날 버리지 말았어야죠. 수진은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고 싶어요. 집으로 모셔갈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재판도 끝났고 수진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눈물이 뚝 그쳤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정말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주고. 만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남이 아니에요. 혜진 씨는 내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가족은 우리예요. 피를 나눈 우리가. 저 여자는 그냥 돈 보고 꼬인 거라고요.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할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수진은 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재산 노린 거 아니야? 노인네 꼬셔서 돈 뜯어내는 거지? 제가 원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뜻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은 비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누가 봐도 당신이 깨어낸 거잖아.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수진은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우린 끝까지 싸울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만수는 힘없이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혜진이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사람이 내 며느리란 게 믿기지 않아요. 혜진은 만수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저랑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면 돼요. 하지만 수진의 역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꼬셔서 100억 재산 가로챘다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수진이 올린 거였습니다. 글엔 혜진의 사진과 요양원 이름까지 나와 있었어요. 댓글들은 빠르게 달렸고 대부분 혜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악질이네요. 요양보호사가 노인 재산 노린 건
범죄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혜진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아에게 연락하자 진아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소송이 또 길어질 거야. 혜진은 고민했지만 결국 고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원장이 혜진을 불렀어요. 혜진 씨, 미안한데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때요? 인터넷에 글이 퍼지면서 요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혜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혜진이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만수였습니다. 요양원 공용전화로 건 거였어요. 혜진 씨, 미안해요. 내 때문에 힘들죠. 혜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강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만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항소심 재판 날이 다가왔고 이번엔 더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법원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혜진과 만수가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혜진은 만수를 보호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엔 이번에 방청객들도 가득했어요. 수진과 준호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측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꺼냈어요. 재판장님, 김혜진은 직업적 위치를 이용해 박만수 씨를 조종했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진아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혜진 씨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그때 판사가 만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박만수 씨, 김혜진 씨가 당신을 조종했습니까?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아니요. 혜진 씨는 조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 구해줬어요. 어떻게 구해줬다는 겁니까? 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날 버렸어요. 돈은 가져갔지만 사랑은 주지 않았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김혜진 씨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게 진심입니까? 네, 진심이에요. 그분은 내 마지막 가족이니까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몇 달 본 사이가 무슨 가족이에요. 판사가 경고했지만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우린 10년 넘게 모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주고 남한테 줘요? 만수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을 참았을 뿐이죠. 사랑한 게 아니라 날 버린 순간 다 드러났어요. 수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박만수 씨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대로 처리됩니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혜진 씨, 재산을 받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혜진은 마이크를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재산은 할아버지 뜻대로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진아가 막았어요. 혜진은 만수를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지내세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요양원을 설립했어요. 이름은 만수의 집,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첫 입소자는 당연히 박만수였어요. 그는 넓고 햇살 좋은 개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어때요? 만수는 방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혜진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버려진 노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김혜진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쪽 요양원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놀랐어요. 일자리요? 네.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집도 날아가고, 빚은 계속 쌓이고,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를 떠올렸어요.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면접 보고 결정할게요. 며칠 후 수진과 준호가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이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여기서 할아버지를 직접 돌봐야 해요. 매일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려야 해요.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들을 만수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만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만수가 고개를 돌리자 준호와 수진을 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도 따라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대신 매일 여기 와서 나 돌봐주세요. 진심으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 그게 진짜 사이다였어요. 1년 후 만수의 집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으로 소문났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만수의 방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준호, 수진 그리고 혜진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수진도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아버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혜진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만수는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 흘린 땀이에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창밖으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요양원 정원에선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어요. 진짜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교육이라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만수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